감히 시엠이 아침상을 5분이나 늦게 차려? 아들도 못 낳는 년이 배는 남산만 해가지고 굼뜨기는 쓸모없는 것. 시어머니의 매서운 호통과 함께 허공을 가른 발길질이 제 불룩한 배를 향해 날아왔어요.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저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다리 사이로 뜨끈한 액체가 왈칵 쏟아졌지만 남편도 시아버지도 저를 벌레 보듯 외면할 뿐이었어요. 저는 맨발로 미친 듯이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연을 끊었던 친정엄마를 찾아갔어요.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온 딸을 본 엄마의 자비 없는 처절한 응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임신 7개월. 산더미처럼 불러온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허리 아래쪽이 끊어질 듯이 아팠지만 얼굴을 찡그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침 6시, 그 시간까지 시부모님 밥상을 차려내야 했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며 저는 3년 전 친정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변호사인 우리 엄마는 이 결혼을 죽어라 반대했거든요. 3년 전 상견례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며 엄마 앞에서 대놓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애비 없이 자란 티가 나면 안 될 텐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지? 혼수는 이 목록대로 다 해올 수 있고 못하면 이 결혼 안 되는 줄 알아.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제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저 집안은 절대로 안 돼. 며느리를 사람 취급 안 할 인간들이다. 널 종년 부리듯 할 게 뻔해. 저런 시어미 옆에서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당장 파혼해.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손을 뿌리쳤어요. 그때 제 눈에는 오직 저만 사랑한다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며 맹세하던 남편만 보였으니까요. 엄마가 뭘 알아. 오빠는 나 없으면 못 산대. 엄마가 계속 반대하면 나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연 끊어.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선택한 결혼. 그 결과가 얼마나 지옥 같은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혼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으로 밀어 넣었어요. 시아버지는 된장찌개에 멸치볶음, 시어머니는 맑은 북엇국에 깻잎 무침, 반찬도 국도 싹 다르게 매일 새벽 6시에 두 개의 밥상을 차려야 했어요. 반찬이 하나라도 빠지거나 찌개가 조금이라도 짜면 그날은 하루 종일 시어머니의 욕설을 들어야 했어요. 제가 임신을 하고 배가 산만하게 불러와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딸을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 악독하게 굴었어요. 아들도 못 낳는 년이 배는 왜 저렇게 남산만 해? 꼴 보기 싫으니까 내 옆에서 얼쩡거리지 마. 그 모진 구박을 꾹꾹 참으며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젯밤부터 빈혈이 심해서 머리가 빙빙 돌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싱크대를 잡은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냄비에 불을 켰어요. 북어를 끓이고 멸치를 달달 볶았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보니 6시 3분이었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거실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부엌문이 부서져라 열렸어요.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6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밥상을 안 내와? 내가 굶어 죽는 걸 보고 싶어서 환장을 했어? 저는 놀라서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지러워서 조금 늦었어요. 빨리 해서 방으로 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매서운 눈으로 식탁 위에 차려진 반찬을 훑어보았어요. 그러더니 얼굴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렸어요. 이게 다 된 거야? 이 깻잎 꼬라지 좀 봐. 물기가 줄줄 흐르지 않니? 내가 물기 꽉 짜서 묻히라고 100번은 말했지? 3년을 가르쳐도 이 모양이야. 아주 밥통 같은 년. 쓸모가 없어. 어머니, 제가 지금 다시 꽉 짤게요. 화 푸세요. 시끄러워. 너 같은 년이 해주는 밥 안 먹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다가오더니 발로 밥상을 냅다 걷어찼어요.
밥상 그릇들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사기 그릇이 쨍그랑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꽉 감싸 안고 뒤로 주춤 물러났어요. 어디서 게으름을 피워? 임신한 게 벼슬이야? 뱃속에 든 것도 계집애인 주제에 어딜 빳빳하게 서 있어? 어머니, 제발요. 뱃속에 아기가 놀라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성을 잃은 사람 같았어요. 그녀의 발이 번쩍 허공을 가르더니 그대로 제 불룩한 배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뭔가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났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부엌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눈앞이 번쩍하더니 뱃속 깊은 곳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리 사이로 무언가 뜨끈하고 축축한 것이 왈칵 쏟아져 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리 아래를 만졌습니다. 새빨간 피였어요. 하열이었습니다. 우리 아기, 저 피가 나요. 좀 도와주세요. 제 비명소리에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바닥을 기어가듯 손을 뻗어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나 배가 너무 아파. 제발 나 좀 병원에 데려다 줘. 제발. 남편은 바닥에 엎드려 피를 흘리는 저를 쓱 내려다보았습니다. 놀란 기색은커녕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미간을 팍 찌푸렸어요. 아 진짜 아침부터 밥상을 왜 없고 그래? 엄마? 나 출근 늦었는데 알아서들 해. 남편은 제 손을 매몰차게 떨쳐내고는 구두를 신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시아버지도 부엌문을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에잉, 아침부터 재수없게 피를 보고 난리야. 시끄러우니까 문 닫아. 아무도, 아무도 저를 돕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깨진 그릇 앞에서 팔짱을 딱 낀 채 바닥에서 죽어가는 저를 벌레 보듯이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엄살 부리지 말고 당장 일어나서 바닥이나 닦아. 재수 없는 년. 바닥에 엎드린 채 저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났어요.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초인적인 힘을 쥐어짜냈어요. 싱크대 모서리를 움켜쥐고 다리를 후들거리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 서랍 위에 있던 핸드폰을 얼른 움켜쥐었어요. 야, 너 어디가? 바닥 안 닦고 어디 가냐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신발을 신을 시간조차 아까웠어요. 맨발로 차가운 아파트 복도를 향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 10년 같았어요. 아가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미안해. 할머니한테, 우리 엄마한테 가면 돼. 다 살려줄 거야. 제발 꽉 붙잡고 있어. 아파트 1층 밖으로 뛰쳐나오자 차가운 새벽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저 멀리 빈택시 한 대가 오고 있었어요. 저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맨발로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미친 듯이 팔을 흔들었습니다. 기사님, 빨리 출발해 주세요. 강남 센트럴 타워요. 택시 기사님이 룸밀러로 저를 흘끔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유, 세대. 얼굴이 허연데 병원부터 가야 하는 거 아니요? 아니요. 무조건 그 법률사무소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가 새벽도로를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쓰러져 덜덜 떨며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3년 전 엄마를 매몰차게 떠나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내가 인연을 끊지 하고 독서를 퍼부었을 때 엄마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바보 같은 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다시 엄마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택시가 커다란 빌딩 앞에 멈춰섰어요. 택시에서 내려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눈이 부시게 번쩍거리는 고급 대리석 바닥. 그 위로 피투성이가 된 제 맨발 자국이 끔찍하게 찍히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던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일제히 가던 길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저 사람 좀 봐.
누군가 비명을 지르고 누군가는 뒷발걸음을 쳤습니다. 저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해치고 로비 한가운데에 우뚝 섰어요. 배를 부여잡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도록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저기 최우진 변호사님, 우리 엄마인데 좀 불러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외침을 끝으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쿵 하고 쓰러졌어요. 눈앞이 까맣게 흐려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아득해져 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 멀리 엘리베이터 쪽에서 미친 듯이 달려오는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굽이 부러질 것처럼 다급하게 땅을 구르며 달려오는 소리. 안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듣는 나를 살리러 뛰어오는 내 엄마의 발소리라는 것을. 수진아, 애 끓는 엄마의 울부짖음이 로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마침내 무겁던 눈을 감았어요. 응급실 천장에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머리맡에서 심장 박동을 재는 기계 소리가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번쩍 눈을 뜨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두 손으로 배부터 더듬었어요. 다행히 남산만한 배는 그대로였습니다. 아, 우리 아기는요? 아기 잘못된 거 아니죠? 침대 옆에서 링거를 확인하던 간호사가 다급히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사모님, 진정하세요. 아기 심장 아주 건강하게 잘 뛰고 있어요. 하혈은 멈췄고 사모님도 아기도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끄끄거리며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커튼이 펄럭이며 엄마가 들어섰어요. 3년 만에 뵙는 우리 엄마. 엄마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분노를 꽉꽉 눌러 담은 얼굴로 다가와 제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말 들을걸.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이 부러져라 꽉 쥐어줄 뿐이었어요. 그 따뜻한 체온 하나로 저는 모든 위로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제 곁에 앉아 있는 시간은 딱 5분이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엄마는 병실 밖으로 나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도까지 쩌렁쩌렁 울리는 무서운 목소리였어요. 지금 당장 이혼 전담 변호사 3명 전부 다 병원으로 집합시켜. 응급실 3층이야. 당장 뛰어오라 그래. 30분도 안 돼요.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 3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엄마는 그들을 향해 무섭게 지시를 퍼부었어요. 전신 타박상 진단서, 하혈한 응급기록, 산부인과 정밀 소견서. 오늘 해지기 전까지 법적 효력 있는 서류로 싹 다 뽑아. 단 한 장도 빠뜨리면 안 돼. 침대에 누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엄마가 얼마나 크고 든든한 산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쾅하고 병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쳐들어왔습니다. 남편도 엉거주춤 그 뒤를 따라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누워있는 저를 짐승 보듯 훑어보더니 덮고 있던 이불을 획 걷어찼습니다. 아휴, 명색이 며느리라는 게 시부모 밥상도 안 차리고 여기서 팔자 좋게 자빠져 있어? 집에 밀린 빨래가 산더미야. 당장 안 일어나? 그때였습니다. 짝하고 병실 안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매서운 소리가 났어요. 엄마가 번개처럼 다가가 시어머니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친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비틀거렸어요. 너 지금 미쳤어? 네가 뭔데 날 쳐? 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 봉투를 시어머니 얼굴에 냅다 집어던졌어요. 팔럭이며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임산부 특수상해, 살인미수. 오늘자로 경찰에 고소장 넣었어. 콩밥 먹을 준비나 해. 그러고는 덜덜 떨고 있는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니놈, 사문서 위조에 공갈 협박까지 싹 다 묶어서 쳐넣어 줄 테니까 변호사나 알아봐. 남편이 사색이 되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모님, 왜 이러십니까? 부부싸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이건 저희 가족 일이니까 대화로 풀자고요. 가족?
만삭이 며느리 배를 발로 걷어차서 피를 보게 한 게 가족이야? 쓰레기 같은 놈. 어디서 함부로 주둥아리를 올려? 엄마가 손짓하자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덩치 큰 보안요원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놔. 이거 안 놔? 며느리가 먼저 날 쳤어. 쌍방폭행이라고. 내 아들 돈 뜯어내려고 쇼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보안요원들에게 개 끌리듯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시어머니는 악을 썼습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병실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엄마가 침대 곁으로 다가와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엄마, 내가 바보였어. 저런 쓰레기인 줄도 모르고. 울지 마, 내 새끼. 네 잘못 하나도 없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처박으면 그만이야. 넌 이제 예쁜 아기 생각만 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며칠 뒤 태어난 저를 엄마는 친정집으로 데려왔어요. 3년 전 제가 독서를 퍼붓고 도망치듯 나갔던 제 방. 침대에는 보송보송한 새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불을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어요. 엄마의 복수는 칼을 뽑은 장수처럼 거침이 없었습니다. 최고급 사설 탐정들을 풀어 시댁 식구들의 3년치 뒷조사를 싹 다 한 것이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다 못해 끔찍했습니다. 시댁이 운영한다던 그 알량한 회사는 빚더미에 앉아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어요. 심지어 시아버지가 회사 돈을 몽땅 빼돌려 다른 사람 이름의 통장에 숨겨두고 있었어요. 남편이란 놈은 더 가관이었어요. 룸사롱에 다니고 불법 도박판을 전전하다가 억대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의 도박 빚을 갚으려고 제 신분증과 도장을 훔쳐다 제 이름으로 엄청난 대출을 받아 쓴 거였어요. 엄마가 그 증거 서류들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똑똑히 봐라. 저것들은 널 며느리가 아니라 돈줄로 호구로 본 거야. 처음부터 다 계획하고 널 이용해 먹은 거라고. 내 이름으로 빚을 냈다고? 나는 은행 근처에도 간 적이 없는데. 가짜 도장 파서 서류 위조한 거지. 걱정하지 마. 이 죄까지 다 얹어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테니까. 재판이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경찰서에서 눈물 연기를 하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먼저 시어머니를 밀쳤다고 억지를 부렸고 남편은 제가 대출에 동의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시댁은 비싼 돈을 주고 판사 출신 변호사까지 샀습니다.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법. 엄마는 경찰 조사실에서 숨겨둔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시댁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CCTV 영상이었어요. 제가 배를 부여잡고 피를 뚝뚝 흘리며 맨발로 도망치는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게다가 엄마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시댁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사모님이 며느리 배를 발로 차는 걸 똑똑히 봤다며 증언까지 해준 것이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 시댁 식구들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파닥거렸어요. 싸움이 치열해지던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제 방에 들어오더니 낡은 스케치북과 책 몇 권을 침대 위에 올려놨어요. 제가 대학교 때 보던 패션 디자인 책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버린 거 아니었어? 더러운 싸움은 애미가 할게. 넌 뱃속에 내 손녀 생각하면서 네가 진짜 좋아했던 거 그려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하얀 종이를 보자 가슴이 뛰었어요. 연필을 쥐고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입힐 작고 귀여운 베네 쪼고리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지옥 같던 시댁 생각도 싹 사라졌습니다. 아기가 기분이 좋은지 배를 톡톡 찼어요.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엄마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엄마의 미간이 무섭게 찌푸려졌어요. 뭐라고? 지금 그 여자가 우리 회사 로비에 와 있다고? 로펌 비서의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대표님, 지금 젊은 여자가 찾아왔는데 자기가 시아버지 되시는 분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당장 대표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한 젊은 여자라니. 엄마와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서울 한복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우리 엄마의 대형 로펌. 그곳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VIP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들어온 사람은 앳된 얼굴의 젊은 여자였어요. 나이는 기껏해야 25이나 되었을까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며칠 밤을 꼬박 세운 사람처럼 시커먼 그늘이 푹 파여 있었죠. 그런데 제 두 눈을 멈추게 한 것은 그 여자의 배였어요. 임신 7개월인 저만큼이나 여자의 배도 동그랗게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어요. 여자는 저와 엄마를 번갈아 보더니 겁에 질린 짐승처럼 흠칫 놀라며 자리에 앉으려다가 불룩한 배 때문에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희라고 합니다. 저 이준혁 회장님, 그러니까 사돈어른 되시는 분 회사에서 비서로 일했습니다. 이준혁. 그 이름 세 글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엄마는 팔짱을 딱 낀 채 매서운 눈초리로 은희라는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가씨, 내 시간은 1분 1초가 다 돈이야.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고 용건만 아주 짧고 간단하게 말해. 여기 찾아온 이유가 뭐야? 은희는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꾹 모아주었어요. 그러더니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입을 뗐습니다. 저 이준혁 회장님이랑 3년 넘게 만났습니다. 회사에 갓 20살 넘어서 비서로 들어갔다가 회장님이 하도 끈질기게 챙겨주시고 들이대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한 겁니다. 임신 사실을 회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은희의 눈에서 결국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로 당장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회장님은 제 얼굴에 돈 봉투 하나를 휙 던지시더니 당장 병원 가서 애 지우라고 소리 지르셨고요. 그리고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비서실을 통해서 아예 저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 구석이 칼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은희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입술에서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돈 봉투를 던져주고 버리면 끝입니까? 제 뱃속에 든 생명은 어쩌고요? 도저히 무서워서 수술대 위에는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애 안 지웠습니다. 혼자 낳아서 키우려고 스무진했어요. 잠시 회의실 안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은희의 둥근 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배를 감싸 안고 있는 저 불쌍한 손. 나쁜 시댁 식구들에게 짓밟히고 처참하게 버려진 꼴이 며칠 전 맨발로 피를 흘리며 도망치던 제 모습과 너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억울한 사정은 알겠는데 내 딸 이혼 소송 맡고 있는 우리 로펌에는 대체 왜 기어 들어온 거야? 은희가 훌쩍이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동자에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회사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며느리분께서 대형 로펌 대표인 친정 어머니를 등에 업고 시댁을 완전히 박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저요, 이준혁 회장님한테 버림받은 것도 억울해 미치겠는데 지금 시어머니 되시는 본처분한테 끔찍한 협박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어머니가요? 네, 그 사모님이 흥신소 깡패들을 풀어서 제 뒤를 미행하고 다녀요. 밤낮 없이 전화해서 조용히 애 지우고 한국 떠나지 않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은희는 가방을 뒤적이더니 대신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녹음 파일들이 수십 개나 깔려 있었어요. 여기 다 녹음해 놨어요. 미행당하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깡패들이 찾아와서 행패 부린 거랑 사모님이 전화로 욕설한 거 하나도 안 빼놓고 싹 다 녹음했습니다. 엄마가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고 메뉴에 있는 파일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스피커를 찢을 듯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야, 이 근본도 없는 년아. 네가 감히 어디서 남의 남편 핏줄을 품고 돈을 뜯어내려고 들어? 당장 그 뱃속에 핏덩어리 긁어내지 못해? 피가 거꾸로 솟는 끔찍한 폭언이었습니다. 제 배를 발로 걷어차던 시어머니의 악마 같은 얼굴이 떠올라 저는 헛구역질이 날 뻔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가 탁 소리 나게 핸드폰을 끄고 은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아주 좋은 증거네. 살해 협박. 근데 이것만 가지고 나한테 온 건 아닐 테고. 또 뭐 가져왔어? 확실한 거 내놔 봐. 은희가 결심한 듯 가방 깊은 곳에 두툼한 노란색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쭉 밀어보냈습니다. 이준혁 회장 회사 비밀장부예요. 제가 3년 동안 비서실에서 회장님 개인금고 관리하면서 직접 복사해 둔 거예요. 겉으로 세금 내는 가짜 장부 말고 진짜 돈이 오간 진짜 장부입니다. 회사 돈 수십억을 몰래 빼돌린 차명 계좌번호, 그 훔친 돈으로 사들인 땅이랑 상가 건물 계약서까지 몽땅 다 들어있어요. 그 순간 엄마의 날카로운 눈매가 호랑이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엄마는 재빨리 봉투를 뜯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 장, 두 장 서류를 넘기는 엄마의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도장들, 시아버지가 뒤로 호박씨를 깐 더러운 증거들이 산더미였어요. 엄마는 서류를 탁 내려놓고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물건은 확실하네. 그럼 조건이 뭐야? 아가씨가 원하는 대가가 뭐냐고. 은희는 두 손을 배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저 짐승 같은 인간들한테 양육비랑 위자료 한 푼도 안 남기고 싹 다 뜯어내 주세요. 그리고 저 아이 무사히 낳고 나서 외국으로 도망가서 살고 싶어요. 그때까지 깡패들 피해서 안전하게 숨어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밥 먹고 살 생활비도 조금 필요합니다. 회의실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 끝에 엉덩이를 간신히 걸치고 앉은 은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다 해진 싸구려 인부복, 피곤해 지친 퉁퉁 부은 다리, 남편에게 속고 시댁에 짓밟혀 피눈물을 흘리던 제 모습이 저 여자와 다를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저 여자도 살기 위해 자기 뱃속에 든 아이를 지키기 위해 호랑이 굴 같은 이곳까지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것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팔을 꽉 잡았어요. 엄마, 이 여자랑 같이 손 잡아. 우리 같이 해. 엄마가 놀란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여자도 나랑 똑같이 당한 거야. 억울하게 버림받은 거라고. 저 여자가 가져온 서류, 저 서류만 있으면 시아버지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잖아. 나 때리고 내 돈 뺏어간 그 악마 같은 인간들 아주 밑바닥까지 박살낼 수 있다고. 제 외침에 엄마는 흠칫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든든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은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포스가 뿜어져 나왔어요. 좋아, 내 딸이 하자니 해야지. 단, 이 장부들이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진짜인지 우리 회계팀이 싹 다 검사할 거야. 그 전까진 돈 한 푼도 못 줘.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당신 목숨은 우리 로펌이 지킬 거야. 당장 짐 챙겨서 우리 로펌이 관리하는 안전한 비밀집으로 들어가 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은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덩치 큰 경호원들을 붙여 은희를 아무도 모르는 안전한 곳으로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꼬박 이틀 밤낮을 세워 로펌의 최고급 회계사들과 변호사들이 은희가 가져온 장부를 탈탈 털었습니다. 결과는 대박이었어요. 완벽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세금을 떼먹으려고 만든 가짜 장부와 진짜 장부가 정확히 비교되었고 남의 이름으로 숨겨둔 은행 통장에는 수십억의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숨겨둔 부동산들도 서류와 딱 들어맞았어요. 엄마는 그 완벽한 증거 서류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쫙 펼쳐놓고는 콧방귀를 끼며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아, 잘 봐라. 엄마가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이걸로 그 인간들 목줄을 두 군데서 동시에 끊어버릴 거야. 국세청에 세금 도둑질했다고 찌르고 방송국 기자한테 싹 다 뿌린다. 네? 두 개를 한꺼번에 터뜨린다고요? 그럼 한 군데만 찌르면 저 눈구렁이 같은 놈들이 돈 써서 막을 시간을 벌잖아. 나라에서 털고 방송에서 떠들어대면 아무리 날고기는 놈이라도 꼼짝없이 죽는 거야. 엄마의 행동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그날 밤 당장 국세청 세무조사국 제일 높은 사람에게
익명으로 장부 복사본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는 엄마와 평소에 형 동생하며 지내던 방송국 사회부에 아주 독종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특종을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딱 사흘 뒤였어요. 아침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시아버지 회사 건물 앞이 보였어요. 수십 대의 검찰 승합차가 번쩍거리며 서 있었고 파란색 압수수색 박스를 든 검찰 수사관들이 회사 입구에서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눈을 찔렀어요. 그 다음 순간 제 입에서 헉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화면 구석에서 양복 상의를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쥐새끼처럼 도망쳐 나오는 남자가 있었어요.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평소엔 헛기침을 하며 며느리를 벌레 보듯 무시하던 그 잘난 시아버지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멱살이 잡힌 채 질질 끌려가고 있었어요. 회장님, 숨겨둔 돈이 수백억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아들 도박빚 갚아주려고 회사 돈 훔치신 거 맞습니까? 기자들의 마이크가 시아버지의 얼굴을 마구 찔러댔습니다. 그 뒤를 이어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미친 사람처럼 뛰어나오는 시어머니가 카메라에 떡하니 잡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송국 카메라를 향해 가방을 휘두르며 악을 썼어요. 찍지 마, 이것들아. 미쳤나? 누굴 찍어? 다 헛소문이야. 우리 며느리년이 우리 집안 재산 뺏으려고 모함하는 거라고. 이것들이 다 비켜. 시어머니는 발을 헛디뎌 바닥에 보기 흉하게 나동그라졌어요. 그 꼴사나운 모습이 아침 생방송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 앉아 그 통쾌한 화면에서 단 1초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면서도 가슴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했어요. 그때 뱃속에 우리 예쁜 딸이 톡톡하고 발을 힘차게 뻗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따뜻한 배를 쓰다듬으며 입가에 활짝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아가 봤니? 나쁜 놈들이 천벌을 받고 있어. 엄마가 우리 아가 지켜줄게. 저것들 바닥까지 철저하게 부서지는 꼴 엄마가 두 눈 부릅뜨고 다 지켜볼 거야. 진짜 복수는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보도가 터진 뒤 시댁은 수사와 재판 대응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엄마의 아파트 거실 테이블을 작업실 삼아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배가 점점 더 무거워졌지만 연필을 쥔 손만큼은 가벼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입힐 옷들을 하나씩 그려나갔어요. 단추 하나, 주머니 하나, 소매 끝에 작은 자수 하나까지.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엄마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인사해, 지훈이야. 백화점 유통망 쪽으로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 지훈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셔츠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최 변호사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스케치 좀 봐도 될까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스케치북을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지훈이 의자를 당겨 앉더니 한 장씩 천천히 넘겼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 넘기고 나서 스케치북을 덮더니 저를 보았습니다. 이거 파실 생각 있으세요? 파는 게 아니라 만들고 싶어요. 지훈이 잠깐 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같이 만들죠.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은 다음 날부터 바로 움직였어요. 원단 공장 섭외, 생산 라인 미팅, 납품업체 조율까지 발로 뛰어야 하는 일들을 전부 도맡았습니다. 만삭인 저는 아파트에서 디자인 작업에만 집중했어요. 하열의 여파로 의사가 최대한 안정을 취하라고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외출은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저녁마다 아파트로 와서 그날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어요. 오늘 성수동 원단 공장 세 군데 돌았는데 두 군데는 소량 생산 가능하다고 했어요. 샘플 뽑아보고 결정하시죠. 어린아이 피부에 닿는 거니까 소재가 제일 중요해요. 부드러운 걸로요. 지훈이 수첩에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촉감 좋은 천연 소재 위주로 다시 알아볼게요. 매일 저녁 테이블 위에 원단 샘플과 스케치가 함께 펼쳐졌어요.
지훈이 가져온 천을 손으로 만져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스케치 위에 올려보며 확인했어요. 아이를 위한 옷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면 뱃속의 아이가 발을 구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은희는 엄마의 보호 아래 검찰 조사실에 출석했어요. 시아버지의 지시로 이루어진 자금 세탁 과정과 차명 재산의 위치를 낱낱이 진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줄줄이 터져 나왔어요. 시아버지의 비자금이 시어머니의 불법 부동산 투기에 쓰였고 남편의 억대 도박을 갚는데도 흘러갔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들의 범죄 수익이 전부 동결되었습니다. 시댁을 옹호하던 정관 변호사들이 하나둘 사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변호사마저 짐을 싸며 나가는 날, 엄마가 퇴근하고 돌아오더니 코트를 벗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기울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스케치북에 마지막 획을 그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적는 칸이었어요. 뱃속에 아이 이름을 먼저 지었습니다. 봄이. 따뜻하고 새로운 것들이 돋아나는 계절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쓰고 나니 브랜드 이름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스프링 블라썸. 지훈에게 이름을 보여주었더니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좋은데요. 이름에서 이미 이야기가 느껴져요. 론칭 캠페인은 지훈이 기획했습니다. 상처받은 예비 엄마가 아이를 위해 직접 만든 옷이라는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웠어요. 과장하거나 꾸미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온라인 플랫폼에 디자인을 선공개하는 날, 저는 엄마 옆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반응은 빨랐습니다. 맘카페에서 먼저 퍼지기 시작했어요. 실용적인데 이쁘다. 소재가 부드럽다. 이야기가 마음에 걸린다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공유가 공유를 낳았어요. 오픈 당일 샘플 물량이 전부 동이 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제 어깨를 감쌌고 지훈이 테이블 건너편에서 박수를 쳤어요. 해냈네요. 고마워요, 두 분 다.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방에서 배에 손을 얹고 누웠습니다. 보미가 발을 뻗었어요. 저는 배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나오는 거야.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아동복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문을 연 지 2달 뒤, 저는 엄마와 지훈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봄이었어요. 분만실에서 처음 보미를 품에 안았을 때 아이는 작은 주먹을 꼭 쥔 채 눈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3년치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보미의 이마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뱃속에서 너무 힘들었지. 미안해, 보미야. 복도에서 기다리던 엄마가 분만실로 들어오더니 보미를 받아 안았습니다. 엄마의 두 팔이 보미를 감싸는 순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변호사 생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법정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다는 엄마였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울었습니다. 보미가 태어난 지 한 달 뒤 재판날이 밝았어요. 시어머니의 임산부 특수상해, 남편과의 이혼 소송, 시아버지의 횡령 재판이 한꺼번에 병합되어 열리는 최종 선고 공판이었어요. 엄마는 아침 일찍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보미를 안고 법원 방청석에 앉았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법정에서도 기가 꺾이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하더니 눈을 부라렸어요. 저것 봐, 뻔뻔하게 애까지 들고 나타났어. 옆에 있던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머리가 많이 새어 있었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사람이 반쪽이 된 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는 시어머니 사건부터 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출된 하열 진단서와 전신 타박상 기록, 가사도우미의 증언, 현관 CCTV 영상을 하나씩 언급하며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임신 7개월의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가격하여 하열을 유발하였고 이는 태아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범행입니다. 따라서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합니다. 법정안이 술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이게 말이 돼? 내가 먼저 밀려서 한 거라고. 판사님, 다시 들어봐요. 법정 경위들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발버둥 치며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다 꾸민 거잖아. 두고 봐. 이 은혜를 잊나? 저는 보미를 꼭 안은 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수갑이 채워지고 시어머니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이혼 소송 판결이 이어졌어요. 판사가 위자료 전액 지급 판결을 내리며 남편에게 이혼 서류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볼펜을 들었어요.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3년이었어요. 그 3년이 그 소리 하나로 끝났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저를 한번 바라보았어요. 나는 그게 할 말 없어요. 그냥 나가요. 남편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대로 법정을 나갔어요. 시아버지 선고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은희의 진술과 이중장부, 차명 계좌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하고 탈세를 저질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족 명의의 차명 재산을 운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징역 5년, 추징금 전액 납부를 명합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너지듯 고개를 숙였어요. 회사는 그 날짜로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시댁이 전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오는데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 차림 그대로 팔짱을 낀 채 햇살 아래 서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엄마. 엄마가 천천히 걸어오더니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미가 엄마를 보고 입을 벌려 웃었어요. 이가 하나도 없는 해맑은 미소였습니다. 엄마가 보미의 볼에 손을 갖다 대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봄이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날 오후 로펌 회의실에서 은희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어요. 은희는 큼직한 캐리어 하나를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합의금이 담긴 계좌이체 확인증을 손에 쥔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저는 은희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잘 가요. 아이랑 잘 살고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캐리어를 끌며 회의실 문을 나서는 은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스프링 블라썸은 백화점 두 곳에 정규 매장을 냈습니다. 패션 전문지에서 올해의 신진 브랜드로 선정되었고 인터뷰 요청이 줄을 이었어요. 저는 어느새 업계에서 주목받는 여성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매장 입점 협상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파트너였던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제 상처를 가장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보미가 지훈을 보면 두 팔을 벌리며 달려갔어요. 지훈은 그때마다 보미를 번쩍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주말이면 엄마의 아파트에 셋이 모였습니다.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저는 보미를 안고 부엌을 기웃거렸어요. 보미가 엄마 품에서 빠져나와 거실을 뒤뚱뒤뚱 걷다가 소파 모서리에 이마를 박고 엉엉 울었습니다. 지훈이 달려가 보미를 안아 올리고 엄마가 냄비 뚜껑을 열어두고 달려와 보미 이마를 살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부엌 문 앞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보미의 세 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엄마가 보미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주문했고 지우는 보미가 며칠째 가게 창문에 코를 붙이고 들여다보던 토끼 인형을 사왔어요. 생일 노래를 부르며 초에 불을 붙이자 보미가 뒷밤에 바람을 잔뜩 모았습니다. 소원 빌어야지 보미. 소원이 뭔지 몰라. 엄마가 웃으며 보미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그냥 불어. 소원은 할미가 빌게. 보미가 후 하고 불었어요. 초가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보미가 까르르 웃으며 두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보미를 안아 올려 뺨에 입을 맞추었어요. 생일 축하해 보미야. 창밖으로 봄 햇살이 환하게 쏟아졌습니다. 보미의 생일 파티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어요.
보미를 씻기려고 옷을 벗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팔 안쪽에 시퍼런 멍이 번져 있었어요. 넘어진 기억이 없었습니다. 부딪힌 곳도 없었어요. 저는 보미의 팔을 들어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멍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보미야, 어디서 다쳤어? 아프지 않아? 몰라, 나 안 아픈데. 그날 저녁 보미의 체온을 보니 38도가 넘었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재웠지만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멍은 팔뿐 아니라 허벅지와 등에도 새로 번져 있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보미를 안고 대학병원 소아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도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왔어요. 의사들이 보미의 팔에 체열 바늘을 꽂고 피를 뽑았습니다. 보미가 따갑다며 울었어요. 저는 보미의 손을 꼭 잡고 괜찮다고 다 됐다고 달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이 걸렸어요. 그 이틀 동안 보미는 입원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았습니다. 열이 오르내렸고 입맛이 없다며 밥을 잘 먹지 않았어요. 저는 보미 옆에 간이 침대를 놓고 밤을 새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미 얼굴이 보여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틀 뒤 오후 주치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의자를 당겨 앉더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보호자분, 검사 결과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미 골수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들이 발견됐어요. 급성 백혈병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도 머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의사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급성 백혈병이에요. 바로 항암 치료 시작해야 하고 가능한 한 빨리 골수 이식도 진행해야 합니다. 침대에서 보미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나 아파? 저는 보미에게 돌아서며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거야. 보미는 괜찮아. 병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복도벽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짐승 같은 소리였습니다. 엄마가 뛰어오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흔들었어요. 엄마, 정신 차려. 봄이 들어. 봄이한테 들리면 안 돼. 저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턱 아래로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는 그날 저녁 바로 움직였습니다. 국내 조혈모세포 은행에 봄이의 조직검사 결과를 보내고 일체하는 기증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지훈도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엄마의 인맥을 통해 해외 기증자 데이터베이스까지 수소문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번번이 같았습니다. 봄의 조직 적합성 항원이 워낙 특이해서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봄이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치료가 진행될수록 봄이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봄이는 머리카락이 베개에 묻어나는 걸 보더니 조용히 저를 불렀어요. 엄마, 머리가 빠져. 약 때문이야. 약 먹으면 그럴 수 있어. 다 나으면 다시 자라. 정말? 더 이쁘게 자라. 봄이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봄이 머리를 쓸어주다가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 앞에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거울 속의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지 못했어요. 마지막 방법으로 친부 쪽에 연락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혈연 기증자가 일치할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저는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속이 뒤집혔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 측에서 전 남편에게 공식 연락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전 남편의 골수가 보미와 100% 일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녁, 저는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채 병원 복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보미를 살릴 방법이 생겼다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그 방법이 전 남편이라는 사실이 온몸을 긁어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로비 쪽에서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이현수 씨라는 분이 면회 요청하신다는데요. 전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내려갈게요. 로비에 들어서자 구석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3년 사이에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볼이 꺼지고 눈이 퀭했어요. 옷은 구겨져 있었고 신발 끝이 닳아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더니 자리에서 일어서며 입꼬리를 비틀었어요. 오랜만이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을 이었어요. 검사 결과 나왔던데 내가 딱 맞는다고. 근데 있잖아. 나도 그냥 해줄 수는 없거든. 무슨 소리야? 전 남편이 저를 빤히 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스프링 블라썸 지분 절반이랑 현금 30억. 그거 받으면 서명해 줄게. 그거 안 되면 나도 모르는 거야. 저는 전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때 제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전 남편이 소파에서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30억 입금 안 되면 연락하지 마. 나 찾지도 말고. 전 남편이 로비를 가로질러 유리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전 남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죠. 이대로 뛰어나가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습니다. 로비 구석에서 엄마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언제 왔는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제 팔을 잡더니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엄마, 보미가 있어. 보미를 살려야 해. 돈은 나중에 벌면 되고. 엄마가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저 사람한테 끌려가면 끝도 없어. 내가 처리할게. 나 믿어. 저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남편이 최후 통첩을 남기고 떠난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뱅킹 앱을 열었어요. 보미가 묵윤실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보미의 작은 팔에 굵은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저는 송금화면에 숫자를 입력하려다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때 엄마가 제 손에서 폰을 가져갔어요. 내가 어젯밤에 다 준비해뒀어. 엄마의 손에는 조그만 녹음기가 들려 있었어요. 어젯밤 로비에서 전 남편이 협박하던 그 순간부터 켜져 있었던 거였어요. 엄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장기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건 법으로 금지된 거야. 공갈죄에 장기 이식법 위반까지 엮이면 저 사람 꼼짝 못해. 하지만 고소하면 시간이 걸리잖아. 그 사이에 보미가 체포되면 바로 협조하게 만들 수 있어. 믿어. 엄마는 그 자리에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병원 로비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을 증거로 함께 넘겼어요. 고발장을 접수한 지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전 남편은 병원 근처 모텔방에서 술병을 옆에 두고 입금 문자를 기다리다가 붙잡혔어요. 끌려 나오면서 전 남편이 악을 썼다는 말을 나중에 형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그애 죽어. 나 잡아가면 애는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엄마가 직접 검찰 조사실에 들어섰습니다. 전 남편 앞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장기 이식법 위반에 특가법상 공갈죄. 지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자기 핏줄 목숨 담보로 흥정한 거 다 녹음됐어. 전 남편이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 나는 그냥 한 말이야. 진짜로 그러려던 게 아니라고. 엄마가 팔짱을 끼며 말을 잘랐습니다. 판사한테 그렇게 얘기해봐. 믿어줄진 모르겠지만. 단, 지금 당장 이식동의서에 사인하면 감경 요청은 내가 해줄 수 있어. 전 남편이 엄마를 보다가 테이블을 보다가 다시 엄마를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결국 서류를 집어들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조사실 밖에서 그 소식을 듣고 벽에 이마를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됐어. 이제 봄이 살릴 수 있어. 그런데 이틀 뒤였어요.
주치의가 굳은 얼굴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기증자 사전 건강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간 수치가 너무 높아요. 알코올성 간 손상이 심각한 수준이라 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이 기증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 썩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기증자를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보미 같은 조직 유형은 정말 드물어서 의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보미가 묵윤실 안에서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자고 있었어요. 조그만 가슴이 오르내렸습니다. 보미야,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나올 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엄마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를 전부 동원했어요. 아시아 전역의 병원과 적십자 데이터베이스에 보미의 조직 검사 결과를 보내고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훈도 밤새 전화를 돌렸어요. 아는 사람을 통해 아는 사람을 연결하며 해외 기증자 명단을 뒤졌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닷새째 되던 새벽 2시 엄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보미 옆 간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몸을 일으켰어요. 복도로 나온 엄마가 전화를 받으며 멈췄습니다. 엄마의 등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꼿꼿하던 등이 전화를 받는 동안 천천히 앞으로 굽혀졌습니다. 어깨가 많이 흔들렸어요. 엄마가 전화를 끊고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된 이후로 한 번도 법정 밖에서 운 적이 없다던 엄마였는데. 찾았어. 엄마, 지금 대만에서 연락이 왔어. 100% 일치하는 기증자가 있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엄마가 내려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일어나.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지훈이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왔습니다. 엄마와 지훈이 사비를 털어 대만으로 전용기를 띄웠어요. 현지에서 기증자의 골수를 채취하고 국내로 수송하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골수가 담긴 용기가 전용기에 실려 한국으로 들어오는 동안 저는 수술실 앞 복도에 앉아 두 손을 모았어요. 지훈이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 위에 손을 얹었어요. 엄마는 반대편에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골수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붉은 불이 켜졌어요.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지만 그냥 했습니다. 봄이 이름을 속으로 계속 불러봤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붉은 불이 꺼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식 잘 됐어요. 봄이 몸이 새 골수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꽉 쥐어줬어요.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너머에 보미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 이마를 문에 갖다 댔습니다. 잘했어, 보미야. 잘 버텼어. 이식 수술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던 날 주치의가 보미의 혈액 검사의 결과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상이에요. 완전히 정상입니다. 보미가 의사 선생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머리 자라요? 의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 이제 다 나았대. 저는 보미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보미의 뺨에 얼굴을 묻었어요. 보드라운 피부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두 뺨이 복숭아처럼 붉었어요. 머리카락도 제법 자라 있었습니다. 솜털처럼 보드랍고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이마를 살짝 덮었습니다. 그래, 다 나았어. 우리 봄이 이제 다 나았어. 봄이가 제 목을 끌어안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전 남편은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공갈미수와 장기이식법 위반이 엮인 판결이었습니다. 선고날 저는 법원에 가지 않았어요. 봄이와 함께 집에서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봄이가 과자 부스러기를 입 주변에 잔뜩 묻히고 웃는 얼굴이
그 어떤 판결문보다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감형을 받고 출소했어요. 하지만 나올 곳이 없었습니다. 전 재산이 압류된 상태였고 남편은 교도소에 있었으며 아들은 아들대로 수감 중이었습니다. 면회를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교도소 앞에서 울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머리를 빗겨주던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스프링 블라썸은 그 사이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봄이의 투병 기간 동안 지훈이 브랜드를 지켰어요. 저를 대신해 공장을 돌리고 납품을 관리하며 한 시즌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봄이가 완치 판정을 받은 뒤 저는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이번에는 소아암 후 아이들을 위한 기능성 의류 라인이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걸리지 않도록 소매를 넓게 트고 무균실에서 입어도 피부에 자극이 없는 소재를 골랐어요. 봄이가 병원에서 불편해하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렸습니다. 라인이 출시되던 날 수익금의 절반을 소아암병동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맘카페와 육아 커뮤니티에 퍼져나가더니 뉴스에도 실렸어요.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 라인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 딸이 소아암을 앓았어요. 그때 불편했던 것들을 없애주고 싶었습니다. 그 인터뷰가 나간 뒤 브랜드는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았습니다. 백화점 두 곳에서 정규 매장 입점 제안이 들어왔어요. 지훈이 계약서를 들고 사무실로 오던 날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두 군데 다 1층이에요. 1층이요? 제가 조건 걸었어요. 1층 아니면 안 한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 웃음이 한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은희의 편지가 왔습니다. 봉투 안에 사진이 한 장 들어있었어요. 은희가 아이를 안고 찍는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는 통통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은희의 얼굴에서 처음 로펌 회의실에서 보았던 그 창백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편지 마지막에 짤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잘 살고 있어요. 그때 손 내밀어줘서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는 그 편지를 서랍 안에 곱게 접어 넣었습니다. 봄이의 완치를 기념하는 가든 파티를 열기로 한 것은 지훈의 아이디어였어요. 서울 외곽에 넓은 잔디밭이 있는 저택을 빌렸습니다.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하늘이 맑았고 잔디 위로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봄이는 새로 산 노란 원피스를 입고 잔디밭을 뛰어다녔어요. 머리카락이 귀 밑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달리다가 넘어지면 혼자 털고 일어나 다시 달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넘어지는 봄이를 향해 달려가다가 멈췄어요. 봄이가 혼자 일어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엄마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잘 컸다. 봄이요? 아니면 나요? 엄마가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둘 다. 지훈이 음료수 두 잔을 들고 왔어요. 엄마 앞에 하나를 내려놓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봄이가 잔디밭 저 끝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나비다. 나비 잡았어. 봄이의 손바닥 위에 노란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봄이가 숨을 참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나비가 날개를 한번 파닥이더니 날아올랐습니다. 봄이가 그 뒤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봄이가 그 뒤를 쫓아달렸어요. 엄마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변호사로 수십 년을 살아온 얼굴에서 긴장이 전부 내려앉은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맡았던 재판이 수백 개야. 근데 이게 제일 잘한 것 같아. 엄마, 나 그때 왜 그랬을까? 엄마 말 들었으면. 엄마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됐어. 지난 얘기야.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제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굽히며 작은 상자를 꺼내 들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처음 스케치북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 옆에 있어야겠다고. 그게 지금까지 왔네요. 지훈 씨, 봄이 아빠 해도 되겠어요? 잔디밭 저쪽에서 봄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비를 놓쳤는지 두 손이 비어 있었어요. 달려오다가 지훈이 무릎을 꿇고 있는 걸 보더니 멈췄습니다. 왜 앉아 있어? 지훈이 봄이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엄마한테 허락받는 중이야. 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저를 보았어요. 엄마, 해줘. 저는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눈물도 함께 나왔어요.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줄게. 지훈이 일어서며 제 손을 잡았어요. 보미가 지훈의 다리에 매달리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핸드폰을 들어 우리를 향해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보미가 카메라를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었어요. 그 사진 속에서 우리 넷은 봄볕 아래 서 있었습니다. 지훈의 손, 제 손, 보미의 작은 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렌즈 너머에서 바라보는 엄마. 저는 보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이 아이에게는 상처 대신 이런 날들만 가득 채워주겠다고. 봄볕이 우리 위로 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 엄마의 손을 뿌리쳤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큰 고통을 불러올지 그때는 몰랐죠. 하지만 맨발로 피를 흘리며 엄마에게 돌아갔을 때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시댁의 폭력도 전 남편의 배신도 아이의 병도 그녀를 끝내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곁에 엄마가 있었고 보미가 있었고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처 위에 새살이 돋듯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삶이 자라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봄 한 조각을 남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